네,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권 고지에 오르면서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밑그림을 짜게 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요. 이걸 먼저 좀 짚어드리고 윤석열 당선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 대선 패배 이후에 오늘 오후 4시부터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 수방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 제가 뉴스 와중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겠다. 송영길 대표도 포함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하겠다고 했는데 송영길 대표는 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대선 패배 책임을 놓고 당 지도부의 거취 같은 걸 밝힐 거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셨는지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뭐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뭐 굉장히 대선 가도에 큰 오류나 잘못이 있었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표도 사정당이 총직결됐었고 네. 물론 이제 그 전에 민주당이 이제 180석이라 되는데 개혁 정책도 펼치지 못하고 여러 가지의 청년 문제라든가 민심을 읽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은 연관성이 있지만 현 지도 체계하고 큰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여튼 대선 부분에서 패배한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고요. 결국은 이제 차기 지도부를 빨리 구성해야 되는 문제가 좀 시급할 거라고 보여져요. 이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새로 정비해서 지방선거에 임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결국은 물론 이제 비대위 체제가 잠깐 가겠죠. 근데 비대위라는 것이 뭐 외부에서 누굴 데려오거나 당을 수술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비대위 체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임시 비대위 체제. 그러니까 차기 지도부를 뽑는 부분에 대한 임시 비대위 정도 체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차기 지도부,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이 누가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이야 뭐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전 대중적 지지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후일담을 들어봐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여권의 지지층들, 다른 사람들 보면 상당히 평가를 다르게 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과 이번에 얻은 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완전히 다 모은 거거든요. 완전히 표가 총직결됐고 끝나고 나서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고생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존경한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당원들이라든가 지지자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특히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여태까지 윤석열 당선인이 했던 선거운동 기간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야당과 대립적 관계였단 말이죠. 협치를 한다 그럽니다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민주당 건설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민주당을 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민주당이 지방선거라든가 향후의 야당으로서 역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를 더욱더 좀 정치인으로 성장시키는 이런 특별히 다른 대안이 있을까? 뭐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전해진 바에 따르면 윤호중 비대 체제로 돌아간다고 하고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친문 주류 세력이 대선을 두고 프로젝트 속으로 묶인 거기 때문에 다시 잘 화합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 의문부호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재명을 내세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았다는 건 원포인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5일 날 임시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이제 당분간은 이제 그다음에 이제 25일 의총을 열어서 원내대표를 선출하겠네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면서 이제 임시전대를 준비하는 건데 이 얘기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쭉 간다는 얘기 아니라 이제 당분간 과도기를 준비한다는 건데 저는 지금 유 교수님 말에 많이 동의하는 것은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그 깔끔한 사퇴 선언을 하면서 사실 당선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후보자가 패배 선언을 먼저 한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2007년으로 시계를 되돌려 보면은 그때 이제 한나라당 경선이 그 대선 후보 경선이 아주 최고조로 치달았을 때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붙었다가 아주 근소한 차로 박근혜 후보가 졌을 때 깨끗하게 승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 내가 승복하고 대의에 따르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 자산이 되었거든요. 더군다나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보여줬던 사실 캠페인 능력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대중과의 소통 능력들. 그러니까 이거는 그다음에 승복 선언을 하면서 보여줬던
어떤 그 처신에 대한 품격들 이런 것들이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대중적 자산이 되는 거죠. 이게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딱히 말하자면은 지금 그 과거에 있었던 지도부들이 다시 또 소환돼서 오지 않는 한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 내부 논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 6월 1일 닥친 3개월 후에 닥친 이 지방선거를 누구의 지위로 이끌어갈 것이냐, 누구를 간판 상품으로 내세울 것이냐 이런 점들 고민하다 보면 이재명 후보 물론 친문과 약간의 융화 관계가 조금 화학적 결합이 안 됐다고는 할지라도 저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이 문제는 오늘부터 민주당 각 개파 의원들과 함께 치열한 170명이 모여서 논의하면서 아마 그 새로운 어떤 그 간판이 지방선거를 이루게끔 하는 총의를 모아갈 걸로 보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저도 이재명 동의합니다. 후보가 그걸 받을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좀 쉬어야겠죠. 예, 좀 쉬어야 쉬어야죠, 되고 그것은 선거라든가 그런 것보다도 상당히 그 당내에서의 중앙위원회라든가 합의를 통해서 지금 선거한다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그 뭐 한 달 할 겁니까? 2달 할 겁니까? 경선한다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요한 건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를 좀 싫어했던 사람이라든가 호감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이 상당 부분 선거 기간 중에서 뭐 심정들이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 대중적 정치인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하고의 야당은 어차피 윤석열 정부하고의 정치적인 대립 또 협상 이런 부분들을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를 당의 간판으로 세우는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까. 당원들도 뭐 댓글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예. 네.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네. 사실 대선을 똑같은 당 이름으로 치르는 것도 이번이 거의 처음이지 않았나 싶고요. 민주당이 큰 선거를 4번이나 이겼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패배를 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쇄신을 해야 지방선거를 대비할 수 있을까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고민이 많아도 사실은 이번 선거가 25만 표 차이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상 어떤 그 패배로 그러니까 어떤 캠페인이 잘못되었고 그다음에 어떤 누구의 특정인의 그 어떤 지위가 잘못되었고 이런 것들을 보기에는 굉장히 뭐 사실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는 당의 대표였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도의적인 문제에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거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야지 정말 이게 참패였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의 체질 개선이라든가 혹은 어떤 외부의 그 이른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계 개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여진에 의해서 내부 균열이 생기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바로 목전에 닥친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 이 선거는 지방 선거는 또 의원들의 개개인 지역구 이해 관계가 다 또 맞물리는 사안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총력전 체제로 가기 때문에 내부 균열 같은 건 없어서 저는 오히려 뭐 당명을 바꾼다거나 이런 극약 처방 같은 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 과정을 놓고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정당사 1987년 이래 똑같은 당명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사례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우리 정당이 얼마나 이게 그 정당 구조가 취약한 건지를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서부터 지금 윤석열 당선자일까지 모든 정당명들이 다 달랐다는 거. 예. 그것이 이제 조금 한번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채택하는 나라에서 정당에 대한 연속성.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공화당 이래로 가장 당명을 10년 이상 유지한 유일한 정당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명을 자주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대의민주주의나 정당 책임 정치를 좀 희석시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아마 민주당이 지금 뭐 굳이 참패도 아니어서 그렇게 할 이유는 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가장 화두인 윤석열 당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격차가 역대 가장 적은 득표율 차이였고요. 선택을 해준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들이 거의 뭐 반반인 셈인 건데 이게 다시 보면은 이제 뭐 정치공학적인 전략으로만 이 민심을 예측하고 사로잡을 수 없을 만큼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치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는 의미일 텐데 이 0.73%가 갖는 의미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 뭐 많은 분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통합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 유세 때 이제 그 상당히 거칠었던 언행이라든가 분열의 메시지라든가 이런 부분 다 걷어들이고 실로 통합의 정치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뭐 공통된 의견일 것 같고요. 근데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당선인이 정확히 알아야 되는 부분은 왜 여론조사에서 5% 8% 벌어졌었는데 선거 전에 깜깜이 때 이게 붙어왔고 이날 완전히 다 새로 역전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또 이재명 후보가 추격하면서 0.73% 됐느냐. 이거는 네.
민주당을 지지했던 당원 외에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절하게 하여튼 한 사람 더 전화를 해서 투표해라. 특히 여성들이라든가 안 나가는 사람들 이 모든 표가 다 집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얘기 들어보면 이분들이 지금 거의 멘붕에 젖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배려와 후의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메시지 네. 이런 부분이 없다 그러면 이분들은 아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있단 말이죠. 여가부 폐지, 공수표 폐지, 또 검찰의 뭐 인사권 독립, 또 예산권의 독립, 또 이제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안 받겠다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이게 충돌하는 문제들이에요. 다 이게 국회하고 충돌할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표를 던지는 사람들과 다 충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개혁적인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은 이 개혁적인 부분들에 한 발 더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와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상당히 개혁적인 야당으로서 상당히 전에 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진행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충돌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수위원회가 구성될 텐데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때 보였던 어떤 개혁성 같은 건 보이지 않았단 말이죠.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를 하면서 뭐 정치 개혁 얘기를 했는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바로 받아냈다. 다음 날 그런 거는 안철수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끝내버렸단 말이죠. 그럼 과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어떤 개혁 정책을 펴느냐, 통합뿐만이 아니라 정치 제도에 대한 변화, 뭐 대통령 권력의 분점, 개헌 문제, 또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문제 이런 게 사실상 지금 제일 중요한 개혁적 과제인데 정치권에서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또 이제 생각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 흐름과 시대 전망인데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물론 잘 하겠죠.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서 예. 잘 할 텐데 지금으로 봐서는 아직은 메시지가 없으니까 아직 통합 얘기만 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가 통합도 해야 되는데 또 공약도 실현을 해야 될 거고 근데 공약이 현 정부와 대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국회 협조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또 여소야대 전국이 될 거란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투표를 보면서 느꼈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사전 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번에 어쨌든 본투표까지 합치면은 거의 지난 19대 대선과 똑같은 그런 높은 열기, 이 코로나 사태 이런 오미크론 전염병 사태에서도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것이 분노의 투표든 이것이 심판의 투표든 무언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바꿔달라는 그러니까 열망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두 후보가 그런 것 하지 않았습니까? 한쪽은 정치 교체, 한쪽은 정권 교체. 어쨌든 두 후보가 교체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번 대선이 우리가 총선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회고형 투표, 심판형 투표라고 하는데 우리가 늘 모든 분들이 대선은 미래형 투표, 전망형 투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투표를 놓고 보면은 사실상 너무 비호감 대선이라는 측면이 많아서 예. 어찌 보면 이게 회고형 투표와 전망형 투표가 같이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데는 먼저 그 후보가 좋아서 그 후보가 필요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 상대 후보가 싫어서 하는데 이번엔 거꾸로 상대 후보가 싫어서가 1번이고 좋아해서가 2번이고 필요해서가 3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냐. 그럼 전 이렇게 붙은 것들이 바로 이번 치열한 25만 표 차이밖에 안 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이냐. 예. 공약이든 뭐든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라. 그러니까 공약을 냈건 정책을 냈건 지금 어쨌든 정책을 내도 법안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통과될 수 없잖아요.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인수위원회에서부터 할 것과 못할 것, 경중앙극과 그다음 꼭 필요한 것과 걸러낼 것을 잘 선별해가지고 그것을 그 선후를 좀 구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국정의 어젠다 세팅을 하고 그 단계별 실행 방안들을 로드맵을 짜서 그것이 이제 정치권과 협의를 해서 나가는 방법.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소수 정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로우키로 가서 그 국회와 협조하고 야당과 소통을 해야만 저는 그게 이제 결실을 맺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선택하지 않은 절반의 국민들을 안고 가는 그런 네. 통합의 정치를 할 때 비로소 저는 국정 동력이 생기는 걸 조금 염두에 두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했던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예. 정권 교체의 욕망은 해결했어요. 정권 교체를 받았던 부분. 근데 정권 교체를 했는데 그 다음에 대한 문제, 넥스트에 대한 문제를 과연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제시할 거냐.
국민의 삶에 대한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합과 개혁에 대한 문제, 위기 극복에 대한 문제, 국제적인 관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수위원회 구성할 때도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 당내가 또 안철수라는 사람이 들어오고 국민의힘 당내에 뭐 윤핵관 또 장재원 그 의원이 비서실장이 되잖아요. 비서실장, 네. 예. 예. 그래서 이 내부의 정리 교통 문제도 굉장히 이제 당선이 이건 해야 될 문제인데 리더십을 갖고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과 욕망을 받아서 했지만 지지자들도 그 다음이 이제 제시해야 되는 거죠. 이게 달성했거든요. 달성했으니까 어떻게 해볼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난제들이 있는 게 아니냐 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영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